코로나 이후 여러 크고 작은 이슈들로 한국인들의 감정을 손상시킨 베트남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에 손 내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요청한 것인데요. 응호엔 수원폭 베트남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앞으로 삼성이 베트남에서 반도체 공장에 투자해 베트남 현지 운영 중인 전기전자 분야 공급망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이 부회장과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기쁨을 표하면서 삼성이 지난번 만남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최대 R&D 센터 공사를 하노이에서 착수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 현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발전에 계속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어 아세안 유일의 성장 국가다. 경제 규모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모바일 기기, 반도체, 가전 등 총 3가지 분야의 강점이 있는데 그중에 모바일 기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있다. 향후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투자해 베트남 내 전기전자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응호엔 수원폭 총리의 말대로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급격히 성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가 중 1위이며 지난해 베트남 총매출 74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총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특히나 베트남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천문학적인 세금도 내고 있는데요. 휴대폰 제조기지인 방닌 생산법인은 지난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 7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휴대폰 생산기지인 베트남 타이 응호엔 생산법인도 12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인세뿐 아니라 수출, 일자리 측면에서도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직원 수는 10만 명 이상입니다. 우수한 복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최근 근로자를 위한 기업 시상식에서 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최정상에 끌어올린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계에서 외국인 최초로 베트남 2급 노동훈장을 받았습니다. 박 감독은 이에 앞서 2018년 1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 이후 상급 노동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런 공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무례하고 파렴치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국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아온 베트남에서 한국을 배척하고 있는 배후에는 베트남 내 일본 자본에 영향을 받은 친일 기업들과 언론들이 있다는 주장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베트남 내에서 혐한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해외 첫 순방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이 동남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베트남에서는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현실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면 어김없이 달려가 회방을 놓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부터가 우익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나타나 방해를 합니다. 지난 7월에도 일본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한국 참여를 반대하며 회방꾼으로 나선 것을 비롯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 또한 탐탁치 않아하며 자국 언론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시드니의 소녀상의 건립을 추진했을 때도 민간단체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방해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본 측은 애쉬필드 연합교회 크루스 목사를 겨냥해 다량의 이메일과 우편물을 포함해 소송 협박을 하며
철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 측은 크루스 목사에게 소녀상 건립이 일본 사람을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조화를 깨고 있다. 소녀상이 끝내 세워질 경우 인종차별 반대법에 따라 소송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녀상 제막 행사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인회관 땅이 지역 당국인 캔터베리 카운슬 소유라는 점에서 착안해 카운슬 측을 상대로 제막식이 회관 앞마당에서 열리면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 메일과 편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 출신인 크루스 목사는 소녀상 건립은 인권과 정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번 독일 소녀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소녀상의 경우 민간 우익 세력들이 주도했다고 한다면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 명령은 일본 정부의 집요한 로비와 물밑 외교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직접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두고 방해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과거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만큼은 안 된다며 이간질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북한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큰 기대를 내비치며 축복이란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남북이 전쟁의 종식을 논의하는데 축복합니다. 그런 남북을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을 축복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었을 때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아베 총리는 미국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핵, 미사일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실질적 진정 기회가 되는 회담이어야 한다며 회담 취소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북미 회담 일정이 6월 10일 싱가포르로 다시 잡혔을 때 6월 7일 아베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다시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를 강조합니다. 다음날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열려 트럼프를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더 못 기다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보면 워싱턴에 온 아베는 트럼프에게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음이다. 거칠고 약삭빠른 북한에 양보를 해선 안 되문이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몸을 사리지 않는 방해 공작으로 다음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은 아예 결렬됐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인기는 일본 세력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에게 이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본의 세력들이 한국에 대해 시기심을 낳게 배후에서 혐한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화장품의 경우 예전에는 시쉐이도, SK2와 같은 일본 브랜드가 꽉 잡고 있었지만 아모레, LG 같은 한국 브랜드가 치고 나오면서 요즘은 점유율이 고가 브랜드는 대등하고 더 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 중저가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가 훨씬 더 우월한 상황입니다. 가전제품 또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베트남 내에서 TV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내년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호황을 보이겠지만 건설 경기는 침체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2021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침체했던 경기가 회복하고 올해의 기저 효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국내 주요 산업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ICT 산업에 대해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비대면 시장의 확대가 이어지며 주요국의 기반 시설 투자가 가속해 시장 성장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에 대해선 사회 간접 자본 예산 확대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라 공공, 토목 부문 수준은 늘어나겠지만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등 영향으로 민간, 건축 부문 수준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건설 수주액은 증가세로 반등하고 있다면서도 올해의 수주 증가가 앞으로 기성 건설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내년 자동차 산업은 세계 주요국의 경기 부양 효과에 힘입어 수출 수요가 늘어나고 내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높은 실업률,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등이 제약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 내년 철강 산업은 올해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국내외 주요 산업의 회복으로 내수, 수출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유화학과 조선산업은 전방산업의 회복과 언택트 관련 제품 수요 확대 등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기계산업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 정부의 뉴딜 정책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저효과 등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조기 발주 확대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민간 부문 투자와 사업 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너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뛰어든 현대중공업 그룹은 유력 후보로 거론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도 두산인프라코어와 무인자동화, 전동화 공동연구 개발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자신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 지주는 전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참여를 위한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산업은행 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꾸린 현대중공업 지주는 예비 입찰에 뛰어들었던 GS건설, 유진그룹과 함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사모투자펀드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꾸려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GS건설은 본입찰에 뛰어들지 않았다. GS건설은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 DICC의 소송에 따른 우발부채를 우려해 본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DICC 기업 공개와 동반 매도 청구권 행사 무산 등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FI가 승소해 내년 초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면 8천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의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된다. GS건설은 완전히 인수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진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의 본입찰 불참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는 유력 후보로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진그룹도 강력한 인수 후보 중 한 곳으로 꼽히지만 그룹의 재무 여력과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현대중공업 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룹이 인수에 성공하면 국내 건설기계 시장은 현대건설기계와 볼보건설기계의 빅2 체제로 재편된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6위인 스웨덴 볼보건설기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영국 건설 중장비 미디어그룹 KHL이 발표하는 옐로우 테이블에 따르면 현재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1.5%, 3.3%다. 두 회사가 합하면 점유율은 볼보건설기계보다 높은 4.8%가 된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2월 수소연료 굴삭기 개발에 나섰다.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와 손잡고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굴삭기를 개발해 오는 2023년부터 관련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또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5월 KT와 함께 5세대 기반 스마트 건설기계, 산업차량 솔루션 공동개발 양해갑서를 체결하고 현대건설기계의 무인지게차 원격 관제, 제어 등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1월 미래건설현장 통합관제 솔루션 콘셉트 X를 성공적으로 시연하기도 했다. 콘셉트 X는 드론을 통한 지형 측량, 데이터 자동 분석, 무인 건설기계와 관제센터 운용 등의 과정이다. 올해 5월에는 시공 측량과 토공량 계산을 1에서 2일 내에 끝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건설 솔루션 사이트 클라우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그룹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 자동화나 전동화 등 공동 연구, 개발 통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